죽은 사람의 눈을 본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그날 그 답을 알게 되었다. 경기도 성남, 71살, 정화영이라고 합니다. 아내 정미애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요즘도 아침이면 무릎이 먼저 깨고 밤이면 허리가 먼저 잠이 듭니다. 사람은 세월을 이길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날 이후 나는 멈춰버린 시계처럼 살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죠. 무엇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뜨고 누구를 위해 하루를 버티는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며 버텼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다리니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하단 그 감각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시락 박스를 안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빗방울이 우산에 닿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회색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누렇게 물든 은행잎들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는 이상했어요. 지도에도 안 나오는 오래된 연립주택, 간판 하나 없는 건물, 녹슨 철제 계단은 미끄러웠고 올라갈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게를 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층 맨 끝집 초인종 옆에는 낡은 문패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빛바랜 하얀 종이에 까만 볼펜으로 쓴 이름. 박명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의 한 소절처럼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 이름이 낯설지 않지? 그 느낌이 곧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행복세상 어르신 복지관에서 식사 배달 나왔습니다. 큰 목소리로 말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띡, 정적. 아무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나는 귀를 문 쪽에 살짝 가져다 댔습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라도 들릴까. 하지만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누군가 숨을 참으며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상했습니다. 다른 집이면 벌써 누가 나오거나 문 앞에 놔주세요 하는 소리라도 들렸을 시간입니다. 무언가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도시락을 내려놓으려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잉 문이 극도로 느린 속도로 바깥을 향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누가 열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을 만큼 천천히 마치 오래된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늘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 커져서 귀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땀이 흘렀고 목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그 어둠 너머 조용히 서 있는 사람, 빛에 가려 반쯤 드러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 그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녀였습니다. 그 문 안에 5년 전에 죽은 아내 정미애가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유골을 직접 뿌렸거든요. 바닷가,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그 해변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쟤를 바라보며 나도 함께 무너졌었습니다. 묘비까지 손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기 눈물로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화영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에서 도시락이 미끄러졌습니다.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고 국물이 쏟아지고 밥과 반찬이 시멘트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미애야? 입에서 터져나온 그 이름이 너무나 낯설고 아팠습니다. 5해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름이 내 입술을 찢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짧은 머리, 예전의 긴 생머리가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조금 더 야위었지만 눈동자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날 사고 아니었어요. 그녀가 꺼낸 첫 마디는 마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꿈꿔왔던 순간인데 정작 그 앞에 서니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들어 두 손으로 안고 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수없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려다 멈춘 듯 고여 있었습니다. 미애야. 나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손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만져봐야 환상이 아니란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작은 목소리.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어요. 화영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들고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덜컥 그 소리는 두 번째 이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살아있는 채로.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가 남긴 말. 지금은 안 돼요. 누군가 보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밤이면 아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항상 더 젊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어제는 그저 기억이었는데 오늘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낯익고 그리운, 동시에 무서운 눈빛, 살아있었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그토록 긴 세월을 말없이 떠나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내 아내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고 서로 돈 한 푼 없는 시절, 같은 봉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시간. 화영 씨 손가락 보니까 피가 났어요. 괜찮아. 당신 웃는 거 보면 다 낫는 것 같아. 그녀는 항상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았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녀 앞에서는 모든 게 가벼워졌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네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나도 월세가 밀려도 그녀는 언제나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없어도 돼요. 나는 당신 곁에만 있으면 돼요. 한참을 불임 치료 다니다 포기하고 나서 그녀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담한 눈길과 친구들의 위로가 가시처럼 박혔을 때 그녀는 오히려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과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그녀만은 내 편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40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떠났습니다.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바다에 빠졌다고. 그날 그녀는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절벽 아래 바다에서 차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수습된 건 부서진 핸드백, 불에 탄 듯한 핸드폰, 그리고 우리 결혼 반지 하나였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그 은반지. 장례식? 조용히 조촐하게.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놓아줘야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끝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묻고도 나는 매일 아침마다 다녀올게를 말했어요. 마치 여전히 거실에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전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장례 한두 달 전 그녀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생각해? 아니야. 그냥 바람이 좋아서. 그녀의 눈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그녀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항상 화장실 안에서 받았습니다. 가끔 어깨를 떨며 전화기를 내려놓았고 나는 그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5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그날 도시락을 받으며 나를 보았던 걸까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누군가 보고 있어요. 나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도시락 배달을 핑계로 박명자라고 쓰인 그 문패는 그대로였지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대자 놀랍게도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살았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편함엔 먼지가 쌓인 청구서 사이 다 찢긴 전단지들과 함께 노란 종이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화영 씨, 혹시 당신이 나를 찾고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 당신도 무리하지 말고 기다려줘요. 글씨체, 그녀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끝에 항상 작은 하트를 그리던 그 필체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를 제대로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보호할 차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노란 쪽지를 수십 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요. 대체 무슨 뜻일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죽음을 위장하고 5년이나 숨어 지내게 한 그 위험은 무엇일까? 그녀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행정보조로 일했었습니다. 노인 복지 서비스를 관리하고 후원금을 정리하는 일이었지요. 접수처엔 낯선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정미애 씨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제서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분은 잘 모르겠네요. 한때 여기서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요. 몇 년 전쯤 복지재단 쪽에서 여기 근무자가 자주 바뀌거든요. 오래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말투는 분명 공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슬쩍 우리를 지켜보는 느낌. 나는 그 시선을 등 뒤에서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를 들고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센터를 나오려던 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정숙 씨, 미애와 함께 일했던 조용한 성격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항상 정확하고 꼼꼼했습니다. 정숙 씨, 맞죠? 정미애 씨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나를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그녀 살아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숨을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그분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며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미애 씨가 숫자들이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후원금이 새고 있다고. 그녀는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름 하나 기억하세요. 유진경, 성성구 시의원 비서, 회계조작, 요양센터랑 엮였어요.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허겁지겁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도시락 통을 씻고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지역 복지 예산 증액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성구의 노인복지 예산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유진경 시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 이름, 방금 정숙 씨가 말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여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낯선 명함 하나가 문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감시연대 대리 김도연 모르는 단체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명함을 손에 들고 들어서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검은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표정 없는 얼굴. 그는 내 방어적인 자세를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정화영 씨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복지관 도시락 배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그의 눈빛은 형식적이었고 말투는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연습한 듯한 부드러움이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요양시설 관련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물으려 했을 때 그는 가볍게 웃으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다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공포와 분노뿐이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기가 가슴부터 서서히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던 이유, 그녀가 죽은 척 했던 이유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진경 시의원을 검색하자 화려한 이력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원 3선, 복지위원회 위원장, 올해의 봉사상, 그리고 최근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감시연대도 검색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있었지만 실제 활동 내역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체 소개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감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도시락을 받은 집, 세상과 끊긴 이름 박명자가 붙은 그 집. 이번에는 어둠 속에 감시의 눈을 피해 찾아갔습니다. 손전등도 켜지 않고 계단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긴 기다림 끝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편함에 또 다른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화영 씨, 이제 저도 더는 오래 못 숨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사라지면 성성구 마포교회 뒤편 벤치, 저희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 기억하시죠? 내일 밤 9시 혼자 오시면 전 그 자리에 있을게요. 나는 손에서 쪽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도망치고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아니 누군가로부터.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성성구 마포교회 뒤편 밤 9시 낡은 골목 암벤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나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골목 끝마다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40년도 더 전 비가 오던 날, 그녀는 교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고 나는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웃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구두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딱, 딱, 딱.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나는 숨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머리는 더 짧아졌고 옷은 해진 점퍼 한 벌.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애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이쪽도 우리 뒤를 쫓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마르고 그러나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넘긴 파일 때문에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파일? 그녀는 재킷 안쪽에서 낡은 외장하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장치에 그녀의 5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센터 회계 조작, 허위 진단, 뒷돈 받은 시의원 리스트, 다 여기 있어요. 그걸 경찰에 넘기면 이미 몇 군데는 들어갔어요. 근데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정보가 셉니다. 벌써 내 위치가 노출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일하면서 복지재단의 자금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원금이 요양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엉뚱한 계좌로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할수록 의도적인 횡령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금이 유진경 시의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측근들이 복지재단을 통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돈은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쨍그랑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고 벤치 뒤편 담벼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두 남자, 골목 반대편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 내 집을 찾아왔던 김도연이었습니다. 이쪽이야. 봤어. 이리로 갔어. 쫓기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택배 차량? 기사님. 그녀가 손을 흔들자 모퉁이에서 들어오던 택배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살짝 열렸고 그녀가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잠시 망설이던 기사. 놀랍게도 그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지금은 시간 없어 보이네요. 우리는 숨죽인 채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갈 때 후진경 보험 소리와 함께 두 명의 남자가 골목 끝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 놓치지 마. 번호판 찍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을 등지고 골목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차 안.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외장하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말라 있었고 눈가는 울퉁불퉁 주름졌지만 나는 그 모습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도록 감사했습니다. 너무 늦었을까봐, 당신까지 다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 그리고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도망치는 거 그만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 손도 나이만큼 주름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녀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힘이 있다면 모두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당신 혼자 아니야. 이제 나도 같이 갑니다. 기사님은 우리를 도시 외곽의 한 모텔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돈을 건네려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세요. 나중에 뭐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박민호 안전택배, 낡은 모텔방, 노란 조명 아래 그녀와 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5년 만의 재회.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 하나를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미애야, 모든 걸 처음부터 말해줘요.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된 것, 숫자가 맞지 않는 걸 발견한 것,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추적한 과정까지. 처음에는 단순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 제기를 했더니 오히려 나보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파고들었죠. 그녀는 외장하드를 켜서 파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개의 엑셀 시트, 사진 파일, 녹음본. 그리고 특히 유진경 시의원과 재단 이사장이 나눈 대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이겠네. 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밖으로 나가던 날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알아채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듯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죽은 척하기로. 그래야 당신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년이나. 처음에는 잠시만 숨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어요. 내가 찾은 증거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비리였으니까요. 창밖으로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우리는 몸을 낮추고 창가에서 물러섰습니다. 순찰차가 지나간 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어요. 유진경이 곧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요. 그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나는 외장하드를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정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 후배를 만나러 가요. 김상용. 아까 그 택시 기사님요? 아니,
다른 사람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직 형사였어요. 지금은 내부 고발센터에서 일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화영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그렇게 오래 혼자 둬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마주 잡은 모습이 어쩐지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단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를 꼭 붙잡고 마치 이대로 또 사라질까 두려운 듯이. 며칠 뒤 나는 외장하드를 들고 김상용을 찾아갔습니다. 전직 강력계 형사이자 지금은 내부 고발센터에 있는 내 후배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소박했지만 벽에 걸린 상장들이 그의 진실함을 증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 요양센터 회계 조작, 허위 진단, 그리고 시의원 명단까지. 그는 잠시 파일을 넘겨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진짜 사람들 인생 갈리는 물건이네요. 근데 당신 아내 진짜 혼자 싸운 거 맞네요. 김상용용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검사와 경찰들을 불러 비밀 회의를 열었고 그녀의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그들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애는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었고 나는 평소처럼 도시락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성성구 복지재단 비리, 수억 원대 공공보조금 횡령, 요양센터의 집단 허위 진단, 정치인 연루 정황까지 확인. 내부 고발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손끝에서 바로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경 시의원은 긴급 체포되었고 사회복지감시연대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그날 문틈에 명함을 꽂아두고 갔던 사내, 김도현. 검찰 수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복지감시연대. 서류상으론 공익단체였지만 실제로는 고발자를 색출하고 침묵시키는 내부 통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시라는 이름 아래 노인 요양 데이터를 뒤지고 직원 통화 기록을 수집하며 문제 제기자를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복지센터 내부 고발자와 요양원 진료 거부 어르신까지도 침묵 대상자 목록에 올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옆엔 위험 등급 1급 자진 이탈 유도, 위치 파악 지속,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런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신변 보호를 받으며 증언했습니다. 법정에 설 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정미애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법정을 넘어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성이 5년 만에 돌아와 거대한 비리를 밝혀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데리고 강원도 외딴 산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버려진 민가 하나를 손수 고쳐서 둘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엔 밭에서 야채를 가져와 서서 씻고 점심엔 마을 아이들의 반찬을 거들었습니다. 나는 매주 금요일 읍내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며
조용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려왔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익명 유지와 가족 보호 조항이 새로 신설됩니다. 그녀는 라디오 소리를 줄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나처럼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녀는 더 이상 정미애가 아니지만 그녀가 지켜낸 진실은 세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따뜻한 차 한 잔.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숨쉬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진실은 자주 묻히지만 우리가 지켜낸 그 한 조각의 정의는 누군가에겐 내일을 버틸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사람 옆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지금도 택배기사가 문을 두드리면 나는 순간 가슴이 멎을 듯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 도시락을 들고 서 있는데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 아내가 거기 있었던 그날의 기적을